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남기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막상 글로 적으려니 마음이 좀 복잡하네요. 살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만큼은 저도 아직까지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해지곤 합니다.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설마 그런 일이 있었겠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사람이 얼마나 뻔뻔해질 수 있는지, 또 얼마나 당연하다는 듯 남을 이용하려 드는지 말이죠. 지금부터 제가 날려버린 그 인간들이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들이었는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와 남편은 20대 후반에 처음 만났어요.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었죠.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활기차고 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역 쪽 사업을 하느라 늘 바빴지만 남편은 저를 만나는 시간만큼은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죠. 야, 자기야, 오늘 미팅 길어져서 늦었지? 정말 미안해. 그래도 당신 얼굴 보니까 피로가 싹 풀린다. 괜찮아. 나도 퇴근이 늦어서 방금 도착했어. 밥은 먹었어? 아직. 당신이랑 같이 먹으려고 기다렸지. 근처에 맛있는 이탈리아 식당 있는데 거기로 가자. 그때 우리는 참 예뻤습니다. 주말이면 남편의 차를 타고 근교로 드라이브를 떠나거나 둘이서 맛집 탐방을 하며 소소한 미래를 꿈꿨죠. 남편은 제가 회사에서 겪는 업무 스트레스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저 또한 남편의 사업 고민을 묵묵히 들어주며 서로에게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은 제게 참 잘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아침마다 출근 준비로 바쁠 때면 항상 따뜻한 차 한 잔을 챙겨주곤 하더군요. 여보, 오늘도 바쁘지? 어제 야근해서 피곤할 텐데 이거 마시고 힘내. 고마워. 당신도 오늘 중요한 계약 있다고 했잖아. 긴장하지 말고 잘하고 와. 알았어. 계약 잘 따내서 주말에 당신이 노래 부르던 그 가방 사러 가자. 으이구 됐어요. 그 돈으로 차라리 당신 한약이나 지어 먹자. 가방보단 당신 건강이 우선이야. 이처럼 남편은 자신의 성공을 항상 저와 나누고 싶어 하더라고요. 남편과의 관계가 이렇게 너무 좋으면 시댁에선 미운 털이 박힐 법도 한데 시모와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결혼 초 시모는 늘 이런 말을 습관처럼 해주곤 했어요. 우리 며느리 회사 다니느라 힘들지? 언제든 필요한 거 있거나 내가 도울 일 있으면 말만 해. 내가 우리 며느리 친정엄마보다 더 잘 챙겨줄 거야. 나만 믿어.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시모도 저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나 싶었거든요. 결혼하고 몇 년은 정말 순탄했습니다. 남편 사업도 점점 커져서 직원도 늘고 거래처도 해외로 넓어졌어요. 그맘때쯤 시댁에 매달 300만 원씩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 금액이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남편 수입이 저보다 훨씬 많았으니까요. 엄마, 이번 달부터 생활비 넉넉하게 챙겨드릴게요. 걱정 마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남편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저도 옆에서 뿌듯했습니다. 제가 번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댁 편히 지내신다는 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남편 회사에 큰 거래처가 하나 있었는데 그쪽이 갑자기 부도를 맞았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일시적인 거래 대금 문제니까 금방 해결될 거야 라고 했어요.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근데 몇 달 사이에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연쇄적으로 자금이 막히더니 결국 남편 회사도 부도가 났어요. 그날 밤 남편이 새벽에 들어와서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있던 모습을 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보, 나 회사 문 닫았어. 그 한마디에 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남편 옆에 앉아서 손만 꼭 잡아줬어요.
괜찮아.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지. 우리 같이 다시 일어서면 되잖아.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옆에서 다 봤으니까요. 근데 그 위로가 무색하게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습니다. 빚쟁이들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고 남편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어요. 전 그런 남편이 기죽을까봐 오히려 더 챙겼습니다. 생활비도 줄이지 않았고 시댁 용돈도 그대로 보내드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 300만 원이라는 게 남편 벌이가 있을 때는 별거 아니었는데 저 혼자 감당하려니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야근에 특근까지 해가며 채워 넣어도 통장은 늘 바닥이었고 저도 사람인지라 슬슬 지치기 시작했어요. 결국 남편한테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이 금액 혼자 감당하기 벅차. 우리 조금만 줄이면 안 될까? 그랬더니 남편이 제 손을 붙잡고 이러더군요. 미안해. 진짜 미안한데 딱 한동안만 이대로 유지해주면 안 될까? 나 곧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엄마한테 이런 얘기까지 하면 너무 걱정하실 거야. 그 절박한 눈빛에 저는 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다니며 받던 월급을 통째로 갖다 바쳤어요. 남편은 제기를 준비한다며 제 신용카드까지 빌렸었고 저는 그것마저도 그래 다시 일어서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정작 시모는 달랐어요. 아들 회사가 부도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걱정 한마디는커녕 이런 말부터 하시더라고요. 며느리 네가 벌어오는 돈이 있지 않냐? 얼마나 된다고 이 난리야? 그렇게 다정하시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용돈 입금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어김없이 전화가 왔어요. 이번 달 돈 왜 안 들어왔냐? 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나에 대놓고 재촉하시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이 집에서 무엇일까 하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빚 갚느라 저희 부부 통장은 이미 바닥을 보인 지 오래였어요. 적금은 진작에 다 깨서 썼고 그나마 남아있던 비상금까지 시댁 용돈으로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매달 월급날이 되면 통장 잔고부터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이번 달은 또 어떻게 메꿔야 하나 그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설상가상이라고 그 와중에 친정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 놀라지 말고 들어.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손이 덜덜 떨렸어요. 다행히 큰 고비는 넘겼지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수술이 시급합니다. 최대한 빨리 날짜를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술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걸 싫어하시던 분이라 모아두신 돈이 넉넉치 않았어요. 결국 제가 나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한동안은 어머님 드리던 용돈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아빠 수술비가 급해서 말이야. 남편은 잠시 말이 없더니 곤란한 표정을 짓더군요. 장인어른 일은 나도 걱정이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용돈을 끊는 건 아니지. 우리 엄마도 다 계획이 있을 텐데 그건 곤란해. 제가 허락이나 맞자고 한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남편은 감히 본인이 허락을 할 입장이 된다고 생각한 듯 거절을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의 그 태도에 살짝 마음이 상했습니다. 여보, 지금 사리분별이 제대로 안 되나 본데 사람 목숨이 오가는 일이야. 그런데 용돈 때문에 안 된다고?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지금 허락이나 맞자고 꺼낸 이야기 같아? 아니, 난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엄마도 그 돈으로 생활하는데 그 돈을 끊으면 우리 엄마도 곤란할 거다 이런 뜻이었지. 근데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누가 먼저 말을 섭섭하게 했는데 내가 우리 아빠 건강검진이나 해주겠다고 용돈을 못 준다고 했던 게 아니잖아. 수술이야, 수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당신 엄마 용돈부터 챙기고 싶어?
그것도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정말 실망이다. 남편은 그제야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는지 눈을 피하며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 순간 처음으로 이 머릿속에 낯선 단어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혼. 제가 살면서 한 번도 진지하게 떠올려 본 적 없는 단어였는데 그날 처음으로 또렷하게 떠올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당장 아버지 수술이 급한데 이혼 생각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일단 그 생각을 미뤄두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모아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적금 하나를 중도 해지했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들었어요. 그렇게 겨우겨우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시모가 그 소식을 듣고 친정에 직접 전화를 거셨더라고요. 나중엔 엄마한테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전 정말이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돈, 요즘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거예요? 친정에 돈 퍼다 주느라 다른 것도 아닌 시어머니한테 주는 용돈을 줄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여튼 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제가 받던 용돈은 다 받을 테니 그렇게 사돈 딸한테 전해주세요. 엄마는 그 전화를 받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셨다고 하더군요. 평생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듣고 사신 분인데 사돈한테 그런 말을 들으셨으니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나중에 저한테 전화하셔서 이러시더라고요. 딸, 엄만 괜찮아. 근데 네 시어머니도 참 대단하다. 내가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 딸 돈으로 용돈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당당한 게 말이나 되니? 하여튼 엄마가 우리 딸 걱정이 얼마나 됐는지 몰라. 엄마, 나도 몰랐어. 진짜 미안해. 네가 왜 미안해? 미안할 사람 따로 있지. 전화를 끊고 나서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사신 우리 엄마가 사돈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게 너무 속상해서요. 그런데 하필 그 전화를 받으신 시점이 아버지 수술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그 충격 때문이었는지 아버지 혈압이 갑자기 치솟았어요. 결국 수술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혈압이 너무 불안정해서 지금 상태로는 수술이 위험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에 저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뒤 시모가 병원에 찾아오셨습니다. 걱정돼서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하신 말씀은 이랬습니다. 사돈어른, 이번에 수술이 미뤄졌다면서요? 그럼 이참에 우리 며느리한테 손 벌리지 마시고 두 분이 알아서 수술비를 마련하시는 게 맞지 않겠어요? 요즘 저희도 형편이 넉넉치가 않아서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병문안을 오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려고 오신 거였더라고요. 엄마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시고 아버지는 누워 계신 채로 눈만 껌뻑거리셨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빠 수술도 못하고 누워 계신데?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사실을 얘기한 건데 어차피 수술비 낼 사람도 없으니까 하는 소리지. 지금 그게 할 말이에요? 여기 병실이에요, 어머니. 목소리 낮춰. 병실에서 이게 무슨 소란이야? 저는 정말이지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시모파를 붙잡고 그대로 병실 밖 복도로 끌려나갔죠. 그리곤 저도 고함을 질러줬습니다. 어머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아빠, 어머니 아들 사업 부도 때문에 제가 몇 년째 시댁 생활비 대주느라 정작 친정에 신경도 못 썼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수술비까지 우리가 알아서 하라고요? 얘가 지금 어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며느리가 돈 좀 아낀다고 벌써 이렇게 대드는 거야? 틀린 말이죠. 지금 아버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그깟 용돈 얘기가 나와요? 어머니 눈엔 지금 이 상황이 안 보이세요? 내가 언제 목숨 얘기했어? 난 그냥 사리를 따진 거지. 사리를 따지시려면 지금 말고 나중에 따지세요. 어머니 지금 여기 계실 자격 없으니까 그만 가세요. 뭐? 자격이 없다니 얘가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가시라고요, 어머니.
더 계셔봤자 저희 아버지 심장이 안 좋아요. 전 그렇게 시모를 밀듯이 엘리베이터까지 데려가서 태워보냈어요. 시모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뭐라고 소리를 지르셨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뒤돌아 병실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부터 심상치 않더라고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우리 엄마 당신 때문에 혈압 올라서 집에 누워있대. 기어코 우리 엄마까지 쓰러지는 꼴을 보고 싶은 거야? 전 순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지금 나한테 소리를 질러? 어머니가 먼저 병실 와서 그딴 말씀하고 가신 거잖아. 그딴 말이라니 엄마가 틀린 말 하셨어? 형편 어려우니까 알아서 하라고 한 게 뭐가 문제야? 문제냐고? 지금 우리 아빠 수술도 못하고 누워 계신 병실에 찾아와서 위로 한마디는커녕 돈 얘기부터 하고 계신 게 정상이야? 아이, 그건 엄마도 다급하니까 그러신 거지. 다급한 건 우리 아빠야. 지금 혈압 올라서 수술 못한 사람은 우리 아빠라고. 근데 당신은 지금 어머니 혈압 얘기를 나한테 하고 있어? 남편은 그 말에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근데 곧바로 다시 언성을 높이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몰아붙였어야 했어. 어른을 그렇게 병실 복도에서 끌어내다니. 남들이 보면 당신을 뭐라고 생각하겠어? 남들 시선이 그렇게 걱정되면 당신 어머니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먼저 말렸어야지. 왜 항상 문제가 생기면 나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당신도 알고 있네. 어머니가 잘못하셨다는 거. 남편은 그 말엔 끝내 대답하지 못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사과 한마디 없이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더군요. 전 그저 아버지를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어느새 저는 시모를 병원에서 망신 준 며느리, 어른한테 대든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남편과 시모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예전처럼 지내는 척했지만 속으론 이미 선을 그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정작 진짜 끔찍한 일은 그 뒤로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이상하게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편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어두워졌어요. 그러다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어떤 남자 목소리였어요. 저기 실례지만 박준서 씨 사모님 되시나요? 다름이 아니라 시동생분 사업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 남편분이 보증을 서신 게 있어서요. 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보증이요? 무슨 보증이요? 시동생분 사업 대출에 남편분이 연대보증을 서셨더라고요. 근데 그쪽이 지금 연락이 안 되셔서.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는 다그쳤습니다. 당신 도련님 사업에 보증 섰어? 나한텐 한마디 말도 없이? 남편은 시선을 피하며 우물쭈물하더니 결국 실토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됐어. 근데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어. 동생이 잘 갚는다고 했으니까. 잘 갚는다고? 그래서 지금 그 동생이 연락이 안 된다는 게 무슨 소리야? 그게 나도 방금 알았어. 잠수 탄 것 같아.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저한테 뭘 숨기고 사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지경이었어요. 당신 신용이 얼마나 걸려 있는데? 얼마야 그 보증 금액이? 남편이 조심스럽게 액수를 말하는데 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금까지 갚아온 빚도 감당하기 벅찬 마당에 이제는 시동생 빚까지 떠안게 생긴 거였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남편이 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내 신용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이 상황에서 대출을 더 받을 수가 없어. 근데 당신 신용으로는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더라고. 그걸로 급한 불부터 끄면 안 될까? 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나보고 시동생 빚을 내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갚아주라는 거야? 당장 이자만이라도.
우리 집안 무너지는 거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우리 집안? 이게 왜 우리 집안이야? 당신 동생 사업 빚이잖아.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왜 내가 신용까지 걸어야 돼? 당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이런 것도 못 도와줘? 가족? 당신 가족 챙기느라 난 몇 년째 내 가족은 뒷전이었어. 이제는 내 신용까지 걸라고? 싫어. 안 해.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남편은 화를 내며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한창 업무 중인데 동료가 다급하게 절 부르더군요. 저기 밖에 어떤 아주머니가 피켓 들고 서 계신데 아무래도 대리님 관련된 것 같아요. 밖으로 나가보니 시모가 회사 정문 앞에서 팻말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빚 좀 갚아주기 싫어서 사람을 죽이려 합니다. 전 그 자리에서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하나둘 나와서 그 광경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그만두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만둬?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지경 됐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야지.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시동생 사업 빚을 제가 왜 갚아야 되는데요? 네가 며느리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우리 아들 각서 있는 거 몰라? 시모는 목소리를 더 높이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까지 하소연하듯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요, 시댁빚 좀 갚아주기 싫다고 시동생을 죽이려 드는 여자예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그것도 회사 정문 앞에서 이런 망신을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자 저는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안 그만두시면 저 경찰 부를 거예요? 뭐? 경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경찰을 불러? 업무 방해로 신고할 거예요. 여기 회사 정문이에요. 어머니가 지금 하시는 거 명백한 업무 방해고 명예훼손이에요. 시몬은 제 단호한 말투에 잠시 멈칫하시더니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 팻말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결국 회사 경비 아저씨까지 나와서 상황을 정리해 주셨어요. 어머님, 여기 회사 앞이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저희도 신고 조치할 수밖에 없어요. 경비 아저씨의 단호한 태도에 시몬은 그제야 못마땅한 얼굴로 팻말을 접으며 돌아서셨습니다. 가시면서도 끝까지 한마디를 남기고 가셨어요. 두고 봐. 이 일 그냥 안 넘어가.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얽혀선 안 되겠다는 확신만 더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아? 어머님이 회사까지 찾아서 난리를 피웠어. 그 덕에 온 회사 난리가 났었다고. 엄마가 오죽하면 회사까지 찾아가셨겠어?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했는데 그 정도는 각오했어야지. 당신 지금 나한테 그 말이 나와? 어머니가 회사까지 찾아와서 사람들 앞에서 날 죄인 취급했는데 그게 내가 각오해야 할 일이야? 내가 언제 죄인 취급했대? 사실을 말한 거잖아.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이 지경 된 거. 시동생 빚을 몰래 보증선 것도 당신이고 그걸 나한테 떠넘기려던 것도 당신이야. 근데 이제는 당신 어머니가 내 직장까지 찾아와서 망신을 줘도 당신은 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집안 걱정만 하는 거네. 그러니까 그걸 좀 도와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당신이 끝까지 거절하니까 엄마도 답답해서 그러신 거지. 지금 그 말은 이게 다 내 탓이라는 거야? 당신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씩씩거리기만 했습니다. 전 그런 남편을 보면서 이 사람은 끝까지 절 이해할 생각이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회사에서 있었던 일은 며칠 동안 사내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지나가면서 저를 힐끔거리는 시선도 늘었고 몇몇 동료는 대놓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대리님, 그 아주머니 그때 그 시댁 문제였어요? 네, 뭐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를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김대리, 무슨 일 있어? 혹시 도움 필요하면 얘기해.
아니에요, 팀장님. 죄송합니다. 회사에 이런 소란까지 일으켜서. 소란 일으킨 건 김대리가 아니잖아. 너무 마음 쓰지 마. 팀장님 말씀에 조금은 위안이 됐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회사에서도 계속 위축된 채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에서 제가 잘못한 일도 아닌 일로 연신 눈치를 보고 사과를 하며 지내는데 남편은 또 저에게 대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보, 그때 얘기한 거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정말 급해서 그래. 이자만 밀려도 신용불량자 되는 거 시간 문제야.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 지금 내가 회사에서 무슨 일 겪고 있는지는 알아? 난 지금 잘못한 것도 없이 눈치 보고 사과하고 다니는데 당신은 아직도 그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그때 그냥 좀 도와줬으면 이런 일까지 안 생겼잖아. 이런 일? 지금 그게 내 탓이라는 거야?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지금 당신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잖아. 내가 도와줬으면 어머니가 회사까진 안 찾아오셨을 거다. 그러니까 이건 내 탓이다. 그 얘기잖아. 남편은 그 말엔 대답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건 당신들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난 몇 년 동안 시댁 생활비 대주느라 내 가족한테 소홀했어. 이젠 시동생 빚까지 갚아달라고? 난 더 이상 이 집안의 ATM이 아니야.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갑자기 아니야. 난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 당신이랑 어머니가 날 어떻게 대하는지 이제야 정확히 보이더라고. 전 21번 크게 내쉬고 그동안 몇 번이고 삼켰던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순간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하자고.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당신, 어머니, 시동생까지 난 몇 년째 이 집안 빚 갚는 기계로 살았어. 근데 정작 돌아온 건 뭐였는지 알아? 친정아버지 수술비 아껴 쓰려다 죄인 취급받고 시동생 빚 안 갚아준다고 회사까지 찾아와서 망신당하고. 난 이제 지쳤어. 여보 잠깐만,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이렇게 갑자기 이혼이 무슨 말이야? 갑자기 아니라니까. 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 남편은 그제야 제 표정에서 진심을 읽었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진짜야? 진짜 이혼하겠다는 거야? 응, 진짜야. 전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편이 그 길로 바로 시모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시모가 씩씩거리며 서 계셨습니다. 너 지금 이혼한다는 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감히 이혼이야? 어머니, 저희 부부 일이에요. 어머니가 오실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랑 이혼을 하겠다는데 내가 왜 안 와? 당장 그 서류 이리 내놔! 시모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제가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목소리부터 높이더라고요.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부부끼리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 거지. 그거 하나 못 참고 이혼을 해? 어머니, 이게 그거 하나가 아니잖아요. 뭐가 그거 하나가 아니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한테 하신 말씀 기억 안 나세요? 아빠 수술 앞두고 전화하셔서 그런 말씀하시고 병실까지 찾아오셔서 수술비 우리가 알아서 하라고 하신 거요. 그건 내가 그때 경황이 없어서. 경황이 없으셨다고요? 어머니 그날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 다 또렷하게 기억나는데요. 남편이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건 엄마도 반성하고 계셔. 그리고 이번 한 번만 넘어가면 안 될까? 반성? 그럼 도련님 빚은요? 저 회사 앞까지 와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저 망신 준 것도 그것도 반성이에요? 시모는 그 말에 얼굴이 벌개지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어. 내 아들이 사업하다 생긴 빚인데 며느리가 그 정도도 못 도와줘? 어머니, 전 몇 년째 시댁 생활비 대주면서 제 가족은 뒷전이었어요. 이젠 도련님 빚까지 저더러 갚으라고요? 저는 더 이상 못해요. 안 할 거예요. 뭐라고? 너 지금 은혜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해?
은혜요? 전 이제 어머님한테도 남편한테도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이혼할 거예요. 시몬은 저를 한참 노려보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서류를 테이블 위로 휙 던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혼? 그래 해라. 그런데 착각하지 마. 네가 이혼을 하든 말든 우리 아들 뒷바라지 해준 대가로 매달 300만 원은 계속 보내줘야 하는 거 알지? 너 같은 거 데려가준 은혜를 생각하면 평생 갚아도 모자라. 당장 다음 달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500씩 입금해라. 전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혼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위자료를 내놓으라니, 그것도 500만 원씩이나. 이게 대체 무슨 논리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남편마저 한술 더 뜨더군요. 여보, 엄마 말씀 들어.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지경이 됐는데 이 정도 속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저러는 건지 아니면 저를 시험해 보는 건지조차 헷갈릴 지경이었죠. 속죄요? 제가 뭘 잘못해서 속죄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제가 무슨 죄인이라도 된 것 같네요. 죄인 맞잖아. 우리 아들 인생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이혼까지 하겠다는데 그럼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지.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이 사람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전 오히려 냉정해지더군요. 화를 낼수록 저만 손해라는 걸 이미 몇 년의 세월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두 사람 말 잘 알겠습니다.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으니 앞으로는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시죠. 변호사라니, 너 꼭 끝까지 이렇게 할 거니? 이혼하라니까. 그냥 돈만 주면 된다는데 그걸 굳이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일해야겠어? 네, 일해야겠어요. 지금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해도 모자라는 상황인데 뭐요? 이혼하는 대신 500만 원? 내가 미쳤어요? 하여튼 이제 법대로 해봐요.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고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전 그동안 억눌러왔던 눈물을 다 쏟아냈지만 동시에 마음속으로는 이상하리만치 담담한 결심이 서더라고요. 이제부턴 나도 나를 지켜야 해 라고요. 사실 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이혼을 결심한 그 순간부터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몰래 통장 내역을 정리해뒀고 시모가 병원에 찾아와서 했던 폭언들, 회사 앞에서 벌였던 시위 장면까지 하나하나 녹음하고 캡처해뒀죠. 처음엔 그저 나중에 억울한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한 대비였는데 이제는 이게 저를 지켜줄 무기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더군요. 다음 날 저는 예약해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놓으니 변호사님도 놀라시더라고요. 이 정도로 꼼꼼하게 준비하신 분은 오랜만이네요. 시어머니 폭언 녹취록에 회사 앞 시위 영상까지, 이거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전 그저 이 사람들한테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을 뿐이에요. 우선 남편분 재산 상황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혹시 최근에 남편분 명의로 이상한 거래나 대출 같은 건 없었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짚이는 게 있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남편이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잡고 누군가와 통화하던 모습, 그리고 갑자기 서재문을 잠그기 시작한 것도요. 그때는 그저 사업 문제로 마음이 복잡한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심상치 않더군요.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틈을 타 서재를 살펴봤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낯선 은행 서류 봉투를 발견했죠. 열어보니 제 이름으로 된 인감이 찍혀있는 대출 신청서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걸 언제... 내가 서명한 적도 없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서명란에 제 필체를 어설프게 흉내낸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두고 다음날 바로 은행에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해당 대출은 아직 실행 전 심사 단계입니다. 본인 확인 절차에서 서류상 문제가 발견돼서 보류된 상태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동시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제 이름으로 억대의 빚이 만들어질 뻔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길로 은행 서류 사본을 발급받아 변호사님께 전달했습니다. 이거면 사문서 위조 정황까지 확실해지네요. 남편분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예전의 그 사람으로 볼 수 없었어요. 한때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긴다고 믿었던 사람이 이제는 제 이름으로 빚까지 만들어내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슬퍼할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전 그날부터 퇴근 후 시간을 쪼개 그동안 시댁에 보낸 생활비 내역, 시모의 폭언 녹취, 회사 앞 시위 영상, 그리고 이번 대출 서류까지 하나의 폴더로 정리하기 시작했죠. 제가 이렇게 모든 준비를 하는 동안 남편은 또 그러하듯 불쌍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곤 또 동정심을 자극하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젠 아무 소용도 없는 말을요. 여보, 우리 다시 잘 생각해보면 안 될까? 이렇게 갑자기 갈라서는 건 너무 성급한 것 같아. 성급하다고? 난 이미 충분히 참을 만큼 참았어. 그래도 우리 몇 년을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그 정 하나는 남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그 말에 실소가 나왔습니다. 정이라는 단어를 제 이름으로 몰래 빚을 만들려던 사람 입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정? 그 정이라는 게 내 이름으로 대출 서류 위조한 거였어?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걱정 마. 나도 이제 당신들 못지않게 철저해졌으니까. 이제 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살 길이나 잘 생각해놔. 등 뒤로 남편이 뭐라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이미 마음속에서는 이 사람과의 모든 연이 끊어진 상태였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소장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자료들을 하나하나 펼쳐놓으니 변호사님도 혀를 내두르시더군요. 이 정도면 이혼 소송뿐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가능하겠는데요. 사문서 위조 시도, 명예훼손, 업무방해까지. 상대방이 아주 제대로 걸렸네요. 제가 그동안 당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부족한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짚어볼까요? 변호사님은 서류를 넘기며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가셨죠. 우선 재산분할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이 남편분이 그동안 시동생 사업에 몰래 보증을 서고 사모님 명의로 대출까지 실행하려 했던 정황이 명백합니다. 이건 혼인 중 발생한 채무라 하더라도 사모님과 무관하게 발생한 개인 채무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그 빚을 제가 나눠서 갚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오히려 반대로 가야죠. 남편분 채무는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지도록 요구할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몇 년 동안 갚아온 빚에 이어 이혼하면서까지 또 다른 빚을 떠안게 될까봐 내심 걱정했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 문제는요? 회사 앞 시위 영상이랑 병원에서의 폭언 녹취, 이거 완벽한 증거입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넣고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도 같이 진행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리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진 않더군요. 오히려 후련한 기분이 들었죠. 마지막으로 그동안 사모님이 시댁에 보내신 생활비 내역인데요. 이 정도 금액이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검토해볼 만합니다. 부당이득이요? 네, 그 남편분 사업이 이미 부도난 상태에서도 계속 요구하며 받아간 돈이잖아요. 정상적인 부양 의무를 넘어선 착취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다는 듯 제 돈을 가져가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제가 돌려받을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소장이 접수되고 며칠 뒤 시모에게서 문자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저는 그 문자를 캡처해서 변호사님께 바로 전달했습니다.
협박성 메시지 하나까지도요. 이제는 저를 지켜줄 또 하나의 무기가 될 테니까요.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남편은 태도를 완전히 바꾸더군요. 처음엔 큰소리치던 사람이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를 받아들고는 얼굴빛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로 하는 거야? 나 진짜 감당 못해.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나와? 그동안 내가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었는진 생각 안 해봤어?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부부였으니까 이러는 거야. 부부였던 사람한테 이 정도는 각오해야지. 남편은 결국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떨궜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상황은 그에게 점점 불리하게 흘러갔죠. 사문서 위조 시도 정황과 시동생 연대보증 문제까지 낱낱이 드러나면서 판사님도 냉정하게 판단을 내리시더라고요. 피고 측 채무는 원고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피고에게 귀속됩니다. 그 선고를 듣는 순간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어깨가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드디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기분이었거든요. 한편 시모 쪽 상황도 만만치 않게 흘러갔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데다 명예훼손 고소건까지 정식으로 수사가 시작됐죠. 회사 앞에서 팻말을 들고 소리치던 그 영상이 결국 시모 발목을 제대로 잡은 셈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시던 날 이웃 주민 한 분이 우연히 그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수근거렸다고 하더군요. 저 집 며느리 등골 빼먹다가 저렇게 됐다며? 그러게 말이야. 소문이 벌써 다 퍼졌던데. 그 소문은 삽시간에 동네 전체로 퍼졌고 시모는 결국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조용히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렇게 당당하시던 분이 이제는 이웃 눈치조차 볼 수 없는 처지가 되신 거였죠. 시동생 문제도 결말이 났습니다. 몇 달간 잠적해 있던 시동생은 결국 사기 혐의로 붙잡혔고 재판 끝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남편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울먹이는 목소리로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내 동생이 실형까지 받았대.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런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결해. 전화를 끊고 나니 남편과 시모 사이에 심상치 않은 균열이 생겼다는 소식이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소문이겠거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더라고요. 발단은 시동생의 재판 결과였습니다. 실형이 확정되던 날 시모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대뜸 화부터 냈다고 하더군요. 넌 형이라는 애가 동생 사업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 지경이 됐어? 진작 옆에서 좀 챙겼어야지. 엄마, 그게 왜 내 탓이야? 나도 처음엔 보증만 서준 거지. 걔가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까진 내가 어떻게 알아? 몰라도 형이면 챙겨야지. 그리고 애초에 네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매몰차게 굴지만 않았어도 이혼까지는 안 갔을 거 아니야. 그럼 최소한 재산이라도 지켰을 텐데. 남편은 그 말에 기가 막혔는지 언성을 높이며 맞받아쳤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 며느리한테 위자료니 뭐니 요구할 때부터 알아봐야 했는데 엄마 말만 듣다가 결국 이 꼴 난 거잖아. 뭐? 지금 그게 어미한테 할 소리야? 그럼 아니야. 동생 사업 뒤치다꺼리 해준다고 계속 감싸고 돈 대주니까 걔가 저 지경까지 간 거 아니냐고. 내 말이라면 꿈뻑 죽던 애였는데 그런 애가 괜히 이혼하겠다고 하겠어? 다 엄마 때문이라고. 엄마가 조금만 잘해줬어도, 아니 그 용돈 100만 원만 줄였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결국 오랫동안 쌓여있던 감정까지 다 터져나왔다고 하더군요. 시모는 남편이 어릴 때부터 유독 편애를 받아온 시동생을 감싸고 둔 화근이었다고 자책하면서도 정작 그 화살은 엉뚱하게 남편에게로 돌리셨습니다. 내가 너희 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해? 고생은 엄마만 했어? 난 몇 년째 사업 실패하고 빚에 시달리면서도 엄마 용돈까지 챙기느라 정신없이 살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나보고 뭘 더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작 며느리한테 잘했어야지. 네가 며느리를 그렇게 몰아붙이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재산이라도 반은 건졌을 거 아니야. 엄마가 먼저 위자료 500 내놓으라고 했잖아. 그게 화근이었지 그게. 두 사람의 다툼은 그 후로도 몇 달간 계속됐다고 합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언성을 높였고 급기야는 명절에도 얼굴을 마주치지 않을 만큼 사이가 틀어졌다고 하더군요. 한 번은 시모가 남편 집에 찾아가 대판 싸운 뒤 이런 말을 남기고 문을 쾅 닫고 나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너 같은 자식 키운 내가 미쳤지. 앞으로 내 눈에 띄지도 마라. 그래, 나도 이제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딱 잘 됐네. 그렇게 몇 달간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받던 두 사람은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로 완전히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그 누구보다 끈끈해 보였던 모자 관계가 돈과 책임 앞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걸 지켜보면서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론 이 모든 게 결국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편 이혼 소송이 한창 진행되는 동안에도 저는 틈틈이 아버지 건강을 살피는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미뤄졌던 수술은 다행히 혈압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몇 달 뒤 무사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수술실 앞에서 몇 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딸, 너무 걱정하지 마. 아빠 이번엔 꼭 잘 될 거야. 엄마, 그동안 나 때문에 아빠 수술도 늦어지고 정말 미안해. 무슨 소리야? 네가 왜 죄송해? 오히려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지. 그 힘든 시간에 우리 걱정까지 시켰으니. 몇 시간 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수술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회복만 잘 되면 큰 걱정 없으실 거예요. 라고 하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는 회복실에서 눈을 뜨시자마자 제 손을 힘없이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 아빠가 다 알아. 미안하고 고맙다. 괜히 아빠 때문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아니야 아빠. 내가 괜히 큰일 앞두고 마음 쓰게 해서 미안해. 정말 내가 너무 미안해. 그날 이후로 저는 친정 부모님과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시댁 문제로 정신없이 지내는 동안 소홀했던 시간을 만회하듯 주말마다 부모님 댁에 들러 함께 식사를 하곤 했죠. 어머니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며 제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독하게 마음먹고 다 정리한 거 엄만 진심으로 잘했다고 생각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니.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마음이 놓인다. 사실 나 혼자 아무런 상의도 없이 다 저지른 일이라서 아빠 엄마가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 너무 걱정하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걱정이야 당연히 하겠지. 딸이 이혼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건 네 이혼이 아니라 네가 우리 딸이 너무 힘들었겠다. 상처가 클 텐데 이런 걱정이야. 그러니까 괜한 걱정 그만하고 사람들 신경 쓰지도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엄마 아빠는 무조건 네 편이야.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던지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댁에서 받은 상처가 워낙 깊었던 터라 가족이란 울타리가 오히려 저를 짓누르는 존재로 느껴졌었는데 친정 부모님을 통해 그 울타리가 얼마나 따뜻할 수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됐거든요.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이혼 소송이 모두 마무리되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위자료와 부당이득 반환금까지 받아내면서 경제적으로도 한숨 돌릴 여유가 생겼고 무엇보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안이 되더군요.
회사에서도 그동안의 힘든 시간을 딛고 나니 오히려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팀장님도 그런 제 모습을 좋게 봐주셨는지 승진 기회까지 주어졌죠. 김대리, 아니 이제 김 과장이라고 불러야겠네. 그동안 고생 많았어. 팀장님 덕분이에요. 그때 챙겨주신 거 아직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 뭘, 다 김 과장이 열심히 한 결과지. 이제 좀 살만해? 네, 요즘은 정말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에요. 연봉도 크게 오르면서 전 그동안 미뤄왔던 것들을 하나씩 이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저만의 집을 마련하는 일이었죠. 넓진 않지만 온전히 제 취향으로만 채운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좋아하는 향에 뒤표절을 놓고 마음에 드는 그림 하나를 걸어놓는 그 소소한 순간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던지요.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나간 자리였는데 대화를 나눌수록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혼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들었는데 힘드셨겠어요. 네, 지나고 보니 그래도 잘 버텨낸 것 같아요. 버텨내신 게 아니라 이겨내신 거죠. 그런 시간을 겪고도 이렇게 밝게 웃으실 수 있다는 게 대단하신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마음에 오래 남던지 저 스스로도 신기했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과는 달리 그는 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섣불리 판단하려 들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들어주고 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더군요. 몇 번의 만남이 이어지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에게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그는 제가 힘들었던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화를 내기보단 이렇게 말해주곤 했죠. 그런 사람들이랑 헤어진 건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결정이었을 거예요. 이제는 그런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본인 행복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편해지셔야죠. 지금까지 너무 많이 참고 사셨잖아요. 그의 배려 깊은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금씩 다시 사람을 믿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결혼이란 단어 앞에서 망설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번의 결혼 생활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았기에 다시 누군가와 평생을 약속한다는 게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저 사실 아직 결혼까지는 확신이 잘 안 서요. 이런 얘기해서 죄송해요.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저는 서두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편하게 만나면서 천천히 알아가면 되죠. 그런 그의 태도에 저는 또 한 번 마음이 놓였습니다. 재촉하지 않고 제 속도에 맞춰 기다려주는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지난 결혼 생활에서는 미처 몰랐던 감정이었거든요. 요즘도 저는 여전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해도 될지 아니면 지금 이대로가 좋은 건지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젠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맞춰주기 위해 저를 지워가며 살진 않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저 자신을 먼저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생각입니다. 한때는 가족이란 이름 아래 저를 이용하려 들었던 사람들을 떠올리면 여전히 씁쓸한 마음이 들지만 이제는 그 기억마저도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제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제 이야기도 끝이 났네요.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을 겪었다 싶습니다. 한때는 가족이란 이름 하나로 모든 걸 참아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누군가는 제가 독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더 이상 저를 지우면서까지 남을 위해 살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눈치만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만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참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 몫을 당당히 챙기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더군요. 여러분도 부디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지키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